아니 근데 이거 뭐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라고 하고 수익 나면 지들이 다 가져간다고 그러고 신혼 희망타운은 이거 진짜 완전 신혼 부부들이 희망만 갖고 살라고 하는 느낌이야 이거. 안녕하세요. 더블랜드 연구소 문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수서 역세권 신혼 희망타운 공공 분양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사 신유송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게 실제로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스터디를 하고 계신 걸 보고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용을 전파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수서 역세권 신혼 희망타운 대략적인 정보를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내년에 이제 결혼을 생각하다 보니까 집 마련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파트로 임대나 분양 쪽을 한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수서역에 신혼 희망타운이라는 데가 분양 공고가 한번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모집하는 신혼 희망타운이고요. 그다음에 총 공급호수는 597세대 중에 이번에는 398세대를 공급하고 있고 자녀 세대인 199세대는 나중에 행복주택으로 모집 공고를 나올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은 46제곱미터 그리고 55제곱미터 이렇게 총 398세대가 모집 공고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적으로 얼마나 메리트 있는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인근 수서역이나 자곡동으로 비교를 하자면 수서역 부근의 아파트들은 한 평당 5천만 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 자곡동 쪽은 평당 4천만 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신혼 희망타운은 약 2,100만 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0% 미만이라고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엄청 저렴하네요. 네, 그렇죠. 입지 요인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평당 이제 저렴한데 또 여기랑 엄청 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수서역이랑 좀 가깝지 않나요? 네. 인프라 이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지구 반경 2km 내에 초등학교가 한 5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2군데, 그다음에 지하철은 3호선과 분당선이 크로스로 지나가서 환승역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SRT 수서역 아시죠? SRT 수서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라고도 불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약 600세대 정도를 짓는 건데 그 중에 약 400세대 정도만 이번에 분양을 하는 거고 나머지 약 200세대 정도는 추후에 행복주택이라는 걸로 모집을 한다. 그리고 분양가는 이제 평형수가 이제 46제곱과 55제곱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46과 55면 대략적으로 한 약 21평형, 5, 6평형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는 한 4억 중후반대. 그리고 55제곱은 이제 5억 중후반대, 대략 4억 5천대에서 5억 5천대 정도, 약 1억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처에 학군이 잘 돼 있어서 좋고 그리고 수서역까지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린다고 조사해 보니까 나와 있었고 근데 또 이제 동호수가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한 2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역세권에서 엄청 가깝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보로 충분히 소화해 볼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신혼 희망타운인 만큼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신혼 희망타운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약 조건은 일단은 여기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그다음에 혼인을 계획 중이며 지금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 즉 1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실 분 그리고 만 7세 미만인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세 부류만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신혼 희망타운이다 보니까 소득 조건과 재산에 대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3인 이하의 가정일 경우에는 648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3인 이하의 가정, 즉 맞벌이 부부의 조건에는 702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 조건에는 2억 9,400만 원을 이하로 재산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신혼 희망타운이기 때문에 신혼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된다는 것 정도는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혼한 지 7년 이하는 이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좀 청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걸 좀 당첨받기 위해서 일부러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처럼 청약 당첨과 관련된 카운트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카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결혼한 지 7년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카운트가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 신혼부부라고 해서 1년 안에만 결혼을 했다는 것을 증빙만 하면 되니까 지금 여자친구가 설령 없는데 어떻게든 나는 1년 안에 결혼할 자신이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한번 챌린지를 하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고, 요즘 또 한부모 가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복지가 좀 되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신혼부부,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분만 좀 당첨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월소득이 대부분 요즘은 3인 이하 가구가 좀 아무래도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맥시멈만 본 건데, 외벌이 같은 경우는 세전으로 월 648만 원 정도가 초과되시면 안 되는 거고, 맞벌이였으면 월 소득이 세전으로 702만 원이 초과하시면은 이제 아무리 조건이 맞더라도 당첨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이 2억 9,400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럼 약 3억 정도인 거죠. 지금 나는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과거에 나한테 토지를 물려준 게 있으신 분들은 안 되고, 난 토지 그런 거 없는데 했는데, 부모님이 우리가 어릴 때 교육저축, 뭐 저축보험 이런 걸 들어놨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3억 돼 있고 막 이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혹시 부채가 있으시면, 부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걸 합산한 자산에서 부채가 있는 부분을 빼고 카운트를 하니까 오히려 좀 자산이 있는데 또 부채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시면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굳이 신혼희망타운이 아니더라도 청약통장이 당첨받는 조건은 사실 비슷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는 당연히 적은 사람이 좋고, 혼인신고한 지 오래된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이 좋고, 그리고 자산이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이 좋고, 그렇죠. 그리고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납입한 횟수가 적은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뭐 슬픈 예감은 생각보다 잘 맞는다는 말 있잖아요. 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시면, 입장 바꿨을 때 누구한테 더 당첨이 잘 될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좀 접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희망타운이니까 대출도 좀 저리로 더 좋게 해준다고 하는데, 뭐 요즘 우리가 현금이 남아돌아갖고 바로 일시불로 사는 건 아니고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이제 집 구매를 하시는데, 대출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들이 있어요. 이 상품은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고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무조건 30% 이상은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대출금은 정부에서 저리로 약 고정금리 1.3%로 최장 30년간 빌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시세 차익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주택 도시기금액에게 공유를 해줘야 된다. 약간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얘는 무조건 의무가입 조건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의무가입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당첨이 되시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계약금이라고 해서 한 10%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근데 분양가의 기준으로 30%는 계약금을 포함해서 1년에 한 번씩 1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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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 계약할 때 10% 내고, 그 다음 해 10% 내고, 또 그 다음 해 10%를 내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10%라고 하면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앞서 얘기했던 소득 수준을 보면은 1년에 5천만 원씩 내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약간 괴리가 있어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마저도 좀 어떻게 잘 융통할지 좀 재무적인 플랜이 잘 세워져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플랜이 없으시면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제가 아는 과거의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10%에서 한 15% 정도만 납입을 하시면 그 뒤에는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어떻게든 융통을 해서 시간을 벌 수 있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처음에 10% 내놓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10%씩 10%씩 두 번을 더 납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서 저리로 약 1.3%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건 매우 좋은데,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일종의 우리한테 투자를 해주는 느낌이랑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4억 5천에서 5억 5천 정도 전후로 상회를 하니까 그냥 이야기하기 쉽게 5억 정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5억인데 나중에 이제 10억이 됐고, 10억이 됐을 때 내가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5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 주택도시 기금이 10%에서 50%까지는 자기가 수익을 내는데 기여를 했으니까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무조건 좋아하시기보다는
이제 내가 다 가져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출을 30%에서 70% 정도는 무조건 받으셔야만 하는데, 보시면 집을 보유한 기간이 길거나 그리고 자녀를 둘째까지 많이 낳으실수록 수익 기여를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0%까지 떨어지십니다. 근데 대출을 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자녀도 한 명도 낳지 않는다면 집값이 오른 거 대비 50%까지는 이제 주택도시기금과 쉐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은, 이미 지금 분양 가격이 보면은 이제 인근에 있는 데보다 한 50% 정도가 가깝게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이 5억짜리가 바로 10억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무리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자녀도 하나도 낳지 않고 보유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으면 무조건 50% 정도의 수익은 주택도시기금이 가져간다. 이는 대출을 통해서 이런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는 이제 사람들한테 일종의 투자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좀 제가 알아본 게 이게 과연 맞는가? 네. 분명히 나름 똑바로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분양 가격이 5억입니다. 난 애도 한 명도 안 낳고 이제 최저의 보유 기간만 지나고 나서 판매를 하면 이제 수익 기여를 50%를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5억의 분양을 받아서 이제 2배가 올라가지고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5억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수익을 이제 쉐어를 해야 되는데 50%를 주택도시기금에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순수하게 얻는 수익은 어떻게 보면 5억이 아니라 2억 5천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괜찮아요.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제 집을 팔게 되면은 양도를 하면서 차익이 생겼다.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했던 사례에서는 우리는 2억 5천의 수익을 본 건데 세금은 5억의 차익을 봤으니까 5억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실질적인 수익은 2억 5천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한테 수익도 쉐어를 해주고 양도소득세까지 내면 생각보다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강남에 저렴하게 입주했다고 해서 무조건 로또고 몇 배를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국토부에서 이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집은 의식주 중에 하나일 뿐으로 투자나 투기의 아이템이 아니니까 오래 저렴하게 거주하고 싶은 사람만 입주를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걸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세금의 성향상 실질적으로 소득을 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내가 보지 않는 수익에 대해서까지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적어도 이 개인의 입장에선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제가 지금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잘못 알려드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그래도 강남권에 처음으로 저렴하게 주변 시세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덧붙이자면, 특이사항이 전체 세대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가 뭐냐면은 이제 빌라 같은 경우 이제 지하 주차장이 없으니까 1층에다 주차장을 세워놓고 기둥으로 해서 2층부터가 이제 1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 원래는 1층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지나가는 이제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사생활도 좀 보호가 안 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필로티로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2층 이상의 높이로 가시는 게 제일 저층이니까 사생활 보호도 되고, 요즘 층간소음으로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제일 저층을 받았을 때 마음껏 뛰어놀아도 밑에 층에 사람이 없고, 그리고 사생활 보호도 되니까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고요. 301동 같은 경우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예전에 짓던 방식의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55A 타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복도식도 아니고 중간에 껴 있어서 여러모로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당첨됐을 때 동호수는 완벽하게 랜덤이라고 하니까 운에 맡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